정광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은 야당의 힘이 되게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55년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자민당이 됐거든요. 네. 그 자민당이 되면서 그게 사실상 2009년까지 그냥 일당이 장기 집권한 거예요. 일당이 장기 집권. 진짜 말도 안 된다. 물론 93년에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그 잠시 자민당의 이제 주류가 아니라 이제 연립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 정권 교체는 2009년까지 55년부터 2009년까지 자민당이 일당 장기 집권을 했고 네. 그 반대되는 세력이 뭐냐면 55년 체제 한 당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당이라는 세력이 등장했어요. 사회당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계열로 보시면 돼요. 네. 이 사회당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냐면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 체제가 자민당 혼자 헌법 개헌은 안 된단 말이죠. 개헌선은 못 넘어요. 3분의 2는 못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과반수는 넘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무조건 자민당이 가지는 거예요. 네, 그 대신 개헌선은 못 넘기는 정도로 그 체제가 계속해서 온 거죠. 개헌은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1.5당 체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당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여당은 맨날 정해져 있고 야당의 어떤 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차이니까 1.5당 체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이 없나? 계속 여당이.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죠. 우리가 예전에 정치적 안정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1.5당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방향으로 계속 한 방향 하니까 가니까. 투자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투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정책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하루아침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뭐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이후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나가게 되고 또 노조가 좀 더 노조보다는 친기업, 친세계 프렌들리가 되고 뭐 그리고 좀 더 미국하고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정권, 진보 정권이 잡을 때는 뭔가 좀 세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리고 노조에 좀 더 친화적이 되고 북한하고는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세계는 좀 더 약간 자기들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정책이 사실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바뀐단 말이죠. 자민당 계속 간다 이거죠. 물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파벌 간에 세력 다툼이 있고 정책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계 입장에서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항상 자민당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의원수를 자민당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3분의 2는 안 넘기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를 늘 유지하는 상황으로 거의 뭐 일본 전후로 거의 크게 변함없이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을 따라가지만 미국의 대정책에 따라가지고 일본은 어느 장기판에서 말도 됐다가 차도 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졸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미국을 따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은 언제든지 전략적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미국만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처음에는 뭐 여기 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미국이 딱 메가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을 못 살게 만들려고 들어온 거예요. 못 살게? 네, 왜냐하면 다시는 미국에 덤벼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조선,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살게, 그러니까 그보다는 절대 잘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다 뜯어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다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냉전이 시작되니까 소련을 막을 방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버린 거죠.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이 중국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자, 중국을 제일 잘하는 일본 정치가 누구지? 만주국에 가가지고 멋지게 만주국을 경영한 그 인간이 지금 감옥에 전범으로 가 있습니다. 걔 풀어줘. 해가지고 수상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기시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는 감옥에 있으면서 46년에 이제 처칠에 철의 장막 연설을 딱 그 신문을 받아보니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곧 살아난다. 이 정치적 판단 빠른 거예요. 기시노부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면 이제 우린 살았다. 미국과 소련이 싸움을 하면 우리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나름 정책 판단을 잘 분석을 계속했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